한때 마을 상단 언덕에 호박 초콜릿 가게, 천국과 지옥이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할아버지 이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초콜릿 제조 실력자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초콜릿이 풍부한 맛뿐만 아니라 먹으면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은 바로 자연 상태, 라는 이름의 초콜릿이었습니다. 이 초콜릿을 먹으면 모든 사회적 규범과 규제가 사라진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호기심 많은 청년 로버트가 찾아와 자연 상태,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는 초콜릿을 한 입 물었을 때 자신이 넓은 평야 한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평야에는 도시도, 집도, 사람도 없이 오직 그만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곳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 혼란에 빠졌고 각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우정을 나누며 돕고자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차츰 신뢰를 잃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힘과 권력이 유일한 생존의 법칙이 되었고 결국 그곳은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는 이 혼란 속에 어떻게든 질서를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과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생존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갈등과 싸움은 끝이 없었고 그들의 작은 공동체조차 내부의 분열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로버트에게 다가와 의미 아닌 계약과 신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이라며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노인의 말을 듣고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며 모두를 모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동체에서 배제하기로 합니다. 로버트가 지도자로 인정받고 그들의 규칙이 정착되자 갈등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믿기 시작했고 그 결과 평화롭고 안정된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로버트는 눈을 떴습니다. 초콜릿 가게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경험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반 할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 꿈은 자연 상태의 두려움과 사회 계약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어요. 사람들이 함께 만든 규칙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종종 잊고 살지만 진정한 힘은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나온단다. 그날 이후로 로버트는 마을로 돌아가 이반 할아버지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규칙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한 번은 작은 마을 로망빌에 사는 세 친구, 앙리, 마릴, 그리고 피에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 친구는 어릴 적부터 서로의 곁에서 자라며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울창한 숲 속에서 나무를 타고 작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마치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의 인간들처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친구는 산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문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한때 번성했으나 이제는 잊혀진 작은 도시의 폐허였습니다. 친구들은 그곳에서 녹슨 철제 울타리와 허물어진 건물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오래된 책들과 서류 더미들을 발견했습니다. 책 중에는 루소 이사회 계약문도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많았던 그들은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루소의 글을 통해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의 개념을 이해한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비한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앙리는 말했다. 루소의 말처럼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갔던 거잖아. 그 옛날에 우리의 모습과 같아. 이에 피에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진 자유를 잃지 않고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도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마리는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소가 말하길 개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며 합의하는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했어.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은 곧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적어 내려갔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규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앙리는 사냥에서 돌아온 수확물을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바리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열어 아이들에게 루소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피에르는 농사를 짓고 식량을 비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들의 작은 공동체는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각자 고유한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만의 이상적인 사회를 이뤄갔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져 멀리 있는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다가와 배움을 청했습니다. 결국 로망빌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루소의 책을 소중히 간직했고 그
그 속에 담긴 지혜를 계속해서 허세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루망빌은 루소의 사상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친구는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연 속의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루소의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효과적 이타주의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도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이 이론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효원시라고 불리는 가상의 장소로, 이곳에는 5명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목표와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준호는 변호사로 자선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자신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여러 단체에 나누어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의 기부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했고, 종종 문제 해결보다는 단지 운영비로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 미영은 환경운동가였습니다. 그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해변 정화활동에 참여하며 늘 사람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분명히 가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환경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푸는 대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 석진은 지역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으며 매일매일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의 수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종종 시스템적인 문제가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 나영은 과학자였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당장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수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는 학생이었지만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를 읽고 그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데이터와 연구를 가지고 와서 지금의 노력들이 정말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논의하기 위해 신중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연구 기반의 자선단체 몇 곳을 찾아 그곳에 집중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활동을 더 큰 범위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를 통해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병원 내의 여러 동료들과 함께 병원의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환영받을 만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나영은 자신의 기술 연구를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수의 제안 덕분에 5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바로 효과적 이타주의의 본질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원 씨의 5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효과적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통해 최대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고 조용한 마을의 철학에 심취한 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핀은 매일같이 철학책을 탐독하며 수많은 생각의 바다를 항해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핀은 서점에서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인텐션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손에 쥐고 호기심 가득 한눈으로 집으로 달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핀은 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앤스콤이 제시한 의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핀은 마을 광장에서 벌어질 예정 2년의 연주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키우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고, 그것이 자신의 의도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연습을 시작하기 전 핀은 앤스콤의 철학을 따라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놓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매일 2시간씩 연습할 것이다. 나의 의도는 단순히 좋은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음악을 통해 감정을 느끼 고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의욕적으로 연습하던 중 핀은 간혹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자신의 노트를 다시 보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핀의 친구인 제이미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핀,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야? 연주회는 단순히 한 번의 행사일 뿐인데. 그 질문에 핀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멋진 연주를 하는 것이
목표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헨스콤이 말했듯이 나의 의도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야. 그게 나로 하여금 계속 나아가게 해. 제이미는 핀의 강한 의지와 명확한 의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연습에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드디어 연주의 날이 다가왔고 핀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의도를 되새기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바이올린 활이 현을 울리자 그의 연주는 마치 사람들의 마음과 직접 대화하듯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핀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그의 음악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핀은 자신이 의도했던 바를 완전히 이룬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앤스콤의 가르침이 단지 철학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동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은 핀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핀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의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